2월 1일 기해일. 새벽에 관에 이르러 망골례에 참여하였다. 12월 3일 신축일. 바람이 여전하였다. 대마도 태수의 배가 북을 치며 행하기를 청하여 70여리를 갔으나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닻을 내리고 잤다. 건너편 언덕을 바라보니 인가가 수십 호였는데 이름을 입호촌이라 한다. 12월 4일 임인일. 노를 저 90리를 행하자 바람이 더욱 세참으로 배를 멈추어 바다 가운데서 밤을 지냈다. 새벽에는 비가 오더니 비가 개자 바람이 다시 더욱 거칠어져서 나의 잠자고 밥 먹고 앉고 눕는 것이 물결과 함께 낮았다 올랐다 하였으며 다만 설화가 공중에 가득하고 구름이 첩첩한 것만이 보였다. 이렇게 3일 동안 한 조각배 가운데에서 몸을 붙였으니 사생이 한 터럭과 같은 차이임을 깨달았다. 여기는 향포라 하였는데 땅은 장문주에 속하였다. 12월 7일 을사일. 배를 출발시켜 환미기 신박포를 지나서 80리를 행하자 노젓는 군사가 힘이 빠지고 하늘에는 비가 오려 하므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원산 앞바다에 정박하였다. 서북쪽에 한 높은 언덕이 있었는데 동남쪽은 다 큰 바다였고 바다 건너편에서 간간히 종소리가 소나무 숲 가운데서 울려 나왔지만 인간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지대관이 모래밭을 다듬고 설비를 갖추어 여러 군데에다 초가를 만들어 놓고 사신의 배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또한 비바람에 넘어졌으므로 분주하여 겨를이 없었으니 주인과 손이 함께 곤란을 겪었다. 12월 8일 병오일. 날이 밝기 전에 배를 출발시켜 오후에 적간관에 도착하였다. 날이 저물기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3일 동안 밤낮 없이 많은 비가 쏟아졌다. 비가 그치자 서풍이 불고 눈이 날리니 사람으로 하여금 시름하고 답답해 하였다. 나는 관에 이르러 교수 소창정과 더불어 필담을 나누고 시를 주고받았다. 태수 원길원이 특별히 술과 찬을 보내왔다. 담 장로가 선의를 보내어 문안하고 적간관의 이름난 벼루로 성의를 표시하였다. 여러 선비들이 시를 가지고 화답을 구하는 자가 또한 많았으나 기운이 다하여 좋은 글귀가 없었다. 소창이 태수의 뜻으로 자로의 화상 한 폭을 보이며 찬을 지어달라고 하므로 내가 소기를 지어 순수 그 폭 안에 써서 주었다. 좌중에 있는 이들이 두루 보고 칭찬하였다. 12월 12일 경술일. 날이 갰다.
동남풍에 돛을 달아 저물녘에 남도에 정박하였다. 남도는 갈대 중추의 바람에 막혀 오래 머물던 곳인데 바닷가에 소나무와 귤나무가 전과 같이 그대로여서 사신행차와 기약이라도 있는 것 같아서 방황하며 그리워서 잊을 수 없었다. 드디어 새 서기와 함께 전일 머물렀던 관에 나아가서 두루 거닐 즈음에 우삼동이 축전주의 서생 금산매봉을 데리고 왔다. 두 사람은 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붓을 가져오게 하여 필담하기를 해산의 풍물은 공이 다시 오기를 기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 땅의 명승은 평생을 통하여 제1인 구경이었으므로 이별한 뒤에 꿈에도 왕래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는데 말리 돌아가는 길에 다행히 예전의 친구를 여기에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밤 인생의 100년 이별이 한스럽습니다. 하였다. 곧 작별하는 소시를 주어주고 연이어 소야 혈림은 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이번에 함께 오지 못하면서 공에게 살해하는 말을 전하라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거의 밤중이 되자 통역이 순풍이므로 닭이 울면 닷줄을 감아서 떠나겠다고 보고하므로 드디어 총총히 일어나서 나는 다시 배로 왔다. 이때 하늘은 음침하고 달은 빛이 없었다. 서산의 푸른 빛도 또한 구름 안개 사이에 있었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걸음마다 정을 남기게 하였다. 12월 13일 신해일. 날이 갰다. 축시 초에 돛을 올렸는데 동풍이 강하지 않았다. 잠자는 중에 5, 60리를 행하였는데 날이 밝은 이후에 바람이 호련히 일어나 물결을 몹시 급히 내리치자 놀란 물결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배가 천지와 더불어 오르내리어 진동하고 기울어져서 전에 일기를 건널 때보다 배나 위태롭고 겁이 났다. 주인과 격졸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여 조반도 지어먹지 못하였다. 신시에 풍본포에 도착하자 사신은 관으로 가고 나는 배 위에 머물렀는데 밤에 큰 비가 왔다. 이로부터 서풍이 더욱 세찼고 비가 내리다 개기도 하고 눈이 내리다 밤새도록 구름이 끼기도 하였다. 7일 동안 지체하였는데 나그네의 생각이 번거롭고 괴로웠다. 담 장로의 숙소가 배와 서로 가까우므로 우삼동에게 편지를 보내어 장로를 방문하기로 약속하고 밤에 새 서기와 함께 갔는데 우삼동 및 대마도 통역 한 사람이 뒤따랐다. 장로가 기쁘게 맞아 담화하면서 묻기를 당시에 200과 두보 이외에는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승 왕유가 훌륭한 듯합니다. 하였다. 그가 다시 묻기를
송문에는 구양수와 소식 외에 누구를 첫째로 여기십니까? 하여 내가 대답하기를 자양 주자가 있으니 곧 구소는 논할 것이 못된다. 만약 단지 문예만을 논한다면 반산 왕안석이 또한 유능합니다. 하니 담 장로는 모두 수긍하였다. 그가 또 묻기를 조선의 사찰제도는 어떠하며 승법에 또한 종파가 있습니까? 함으로 대답하기를 우리 성조에서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므로 절이 모두 산속에 있어서 민관과 섞여 살지 아니하므로 때문에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사대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승과 글 잘하는 스님이 전후에 많이 나왔습니다. 법은 선종과 교종 두 파가 있는데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가사를 걸치고 석장을 짚고 바리떼에다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법호건을 쓰는데 이름을 고깔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담장로가 묻기를 고깔의 제도는 어떠합니까? 하기에 나는 종이를 접어서 고깔의 모양을 만들어 전면과 후면을 표시하여 보였더니 담장로가 자세히 보고 말하기를 불서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니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또 묻기를 공이 평일에 또한 불서를 읽었습니까?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게을러서 육아의 경사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어찌 불서를 논하겠습니까? 들은 바에 의하면 석시의 학문은 본시 만법을 공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니 번다한 주소가 육아보다 변화되어 마치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것을 서강수에 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였다. 담 장로가 웃으며 과연 공의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본래 상승의 지혜가 아닌 이상에는 어찌 능히 문자에 의하지 않고서 바로 시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밤이 깊자 국수와 과일 두어 그릇을 내어왔다. 다시 우삼동의 숙소에 이르러 조금 앉았다가 돌아왔다. 12월 20일 김이일 밤 삼경에 동북풍이 갑자기 일어나자 대마도 배에서 북소리가 울려 새 사신의 배가 일제히 출발하였는데 달빛은 낮과 같고 파도는 잠잠하였다. 이튿날 경신일에는 저녁에 대마도에 도착하여 전일 관으로 거처하던 서산사로 나아갔다. 모든 일행이 기뻐하였으니 점점 우리나라에 가까워지기 때문이었다. 12월 24일 임술일 비가 내렸다. 새 사신이 선례장을 마련해서 올리려고 정서하였는데 봉과 군관 최필번, 한세원, 역관 한중옥 등이 배를 갖추고 기다렸다. 12월 25일
개해일. 날이 갰다. 선내선이 이른 아침에 출발하였는데 내가 최강진과 함께 만상에서 손을 잡고 이별하니 타국에서 서로 헤어지는 것이어서 매우 섭섭하였다. 이어 가설을 청도군을 지나갈 때 관인에게 주어서 우리 집에 전해달라고 붙였다. 아마 10일 이내에 노모께서는 내가 대마도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을 알 것이다. 밥 먹은 뒤에 내가 새 사신을 따라서 흑단령을 갖추고 태수의 연회에 갔다. 이 연회는 곧 전례대로의 상선연이었다. 찬품, 화상, 잔을 주고받는 절차는 모두 전일과 같았으나 소위 음악을 울리고 유희를 연출하는 것은 누추하고 더럽기가 형용할 수도 없었다. 강호에서 보던 것보다도 못하여 좋게 듣고 볼 것이 없으므로 곧 철거시켰다.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12월 26일 갑자일. 날이 갰다. 담장로가 나와 이 정암에서 한번 모이기를 청하여 봉행에게 통지하여 여마를 갖추게 하였다. 저물녘에 내가 새 서기와 함께 갔는데 사관에서 남쪽으로 오리 남짓 가서 이정암에 도착하니 우삼동이 이미 먼저 당에 있었다. 들어가 장로와 차례로 읍하고 앉았는데 담화는 모두 한번 이별하면 다시 볼 수 없다는 말로써 피차간에 정이 서로 떨어질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그의 화상에 대한 찬사를 지어 화상의 폭 안에 손으로 쓰고 아울러 추황사를 기록하여 전일의 간청에 답하여 주었다. 또 홍록전, 부용향, 밀과 등의 물품을 장로에게 주고 또 복권 한 벌을 우삼동에게 주니 동이 감사하기를 호조의 선물은 옛 현인이 귀중히 여기는 바이니 삼가 귀중히 간직하여 다른 날에 안면을 대하듯이 하겠습니다. 하였다. 장로가 선의와 주경 등을 시켜 밥, 국수, 술, 과일, 떡 등속을 드렸는데 음식물이 모두 정갈하고 깨끗하였다. 담화를 하다가 이경에 이르러 헤어졌다. 암자의 경치는 어두운 밤중이므로 자세히 기억은 못하나 대저 시가와 조금 떨어져 산이 높고 골이 길쭉하여 송삼, 귤, 유, 비파 등의 나무가 길 양쪽에 우거졌으며 관에서 일정하게 주는 쌀과 돈이 있고 도제가 4사람이요 심부름하는 하인들도 갖추어져 있으니 중으로서 승직에 있는 것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장로가 선의와 주경을 보내어 대신 회사하면서 칠한 상자와 그림보에 싼 간본인 책 몇 부를 보냈고 특별히 구비이 한 바구니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공이 모친을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이것으로 감지를
도와드립니다. 하였다. 구비인은 모양이 흑당과 같은데 연하고 달고 깊은 맛이 있어 노인이 드시기에는 적당한 것이었다. 내가 다시 편지를 써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니 여러 중이 또한 각각 눈물을 닦으며 갔다. 시와 문을 청하는 외인들이 갈수록 그치지 아니하여 혹은 수천리 밖에서 대마도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간접으로 부탁하므로 우삼동도 또한 소기하기에 피로하였다. 매일 청하는 편지가 있어서 나는 부득이 수응할 수밖에 없었다. 날마다 벼루와 먹 사이에다 머리를 구부리고 있으면서 신것 매운 것을 참고 삼키는 것이 마치 연자매를 돌리는 당나귀처럼 밟던 발자국을 그대로 밟는 것과 같았으니 가서로웠다. 송포이가 어제 강호에서 먼저 돌아왔는데 들어보니 그의 모친이 파마주에 있는데 동생이 죽고 의탁할 데가 없으므로 배 한 척을 사서 모친을 모시고 대마도로 오겠다 하여 정상이 치근하였는데 이때야 만났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이번에 무사히 잘 왔다 하였다. 나는 그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서 아들, 딸이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는 말하기를 나이 40에 자식이라고는 없으니 운명이어서 어찌할 수 없다 하였다. 내가 위로하기를 군의 씨가 군으로 하여금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것이니 다만 맹정효가 되기를 힘쓰시오 하니 그는 다시 탄식하기를 해외 조그마한 섬에 어찌 맹정효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의 말이 또한 슬펐다. 12월 28일 병인일 역관 권흥식이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흥식이 인삼밀무역으로 금령을 범하였는데 법률에 의거하면 참형에 해당한다. 사신이 그를 본국의 경계에 들어와서 참형을 집행할 뜻으로 이미 조정에 장계를 올렸는데 제가 알고 먼저 죽은 것이다. 죄는 비록 용서하기 어려우나 매우 불쌍하였다. 종사관이 배 위에 나와서 검시하고 여러 역관으로 하여금 초상을 치르게 하였다. 지키던 자는 잘 지키지 않았다 하여 각기 형벌을 주었다. 사신은 내일 배를 출발시킨다는 명령을 내렸는데 우삼동이 선창에 이르러 서로 만나보고 다시 이별하는 인사를 거듭하였다. 내가 필담하는 중에 우연히 시 한 연구를 썼다. 오늘 밤 정이 있어 나를 전송하는데 이승에서는 다시 그대를 만날 길이 없구나. 우삼동이 보고 실성하여 부르짖기를 나는 지금 늙었습니다. 감히 다시 세간의 일에 참여할 수 없고 아침이나 저녁에 마땅히 섬 가운데에서 귀신이 될 것입니다.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여러분은 본국으로 돌아가 조종에 등용되어 영화로운 이름 떨치시기 바랍니다. 하며 말을 마치자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렸다. 내가 말하기를 평소 그대는 칠석 간장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어찌 아녀의 태도를 보이시오? 하였다. 우삼동이 말하기를 십몇 년에 왔던 여러분과도 서로 깊이 정들기가 오늘과 같았으나 이별할 때 이런 눈물이 없었는데 10년 사이에 정신과 귀 미털이 이미 쇠해졌나 봅니다. 이른바 노경의 정이 약하다는 말이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하였다. 내가 그 형상을 보니 험하고 독하여 평탄하지 못하였고 겉으로는 문장을 한다고 핑계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창과 칼을 품었으니 만일 그로 하여금 국가의 높은 지위에서 권력을 잡게 하였더라면 반드시 이웃 나라에 일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인데도 국법에 국한되어 작은 섬의 한 개의 기실에 불과하여 그 땅에 살다가 늙어 죽게 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는 것이니 이별하는 자리의 눈물은 곧 자신을 슬퍼한 것이었다. 12월 29일 정묘일. 날이 갰다. 식후에 새 사신이 군악을 울리며 배를 출발시키니 태수와 장로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읍하고 갔다. 서북풍이 아직 세고 내일이 또 정월 초하루이므로 호행하는 외인들이 집을 떠나지 아니하려고 온갖 꾀를 부려 지체하려 하므로 부득이하여 배를 옮겨 항구에서 오리쯤 나가서 중류에 닻을 내리고 제 석을 내보내었다. 타국의 명절에 나군의 시름이 더하였다. 오후에 외통사를 시켜 작은 배를 구하게 하여 여러 요석과 함께 포구를 건너서 언덕에 이르러 깊은 동구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니 동백꽃이 만발하였고 금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맑은 향내가 옷에 감돌고 기이한 바위, 이상한 화초들이 가지가지 아름다웠다. 산머리에 빈 집이 있는데 정결하고 신기하였다. 문에 들어가 보니 뜰에 가득한 매화가 구슬을 펴놓은 것 같았다. 이것은 둥치 하나에 가지가 100여 개나 되었고 옆으로 뻗은 각 가지에는 사방에 꽃이 피었는데 꽃이 모두 위를 쳐다보고 웃고 있었다. 또 서려있는 용과 같은 늙은 소나무가 있었는데 길고 짧은 가지와 잎이 입을 벌리고 혀를 토하는 모양을 하여 보는 사람이 기괴하여 웃을 만하였다.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니 통사는 다만 부자의 별장이라고만 하고 성명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해가 저물어 돌아오면서 남천촌의 민가를 지나가는데 곧 집집마다 마루 가운데 한 높은 상을 놓고 흰떡을 관 모양으로 높이가 한자쯤 되게 만들고 생선과 과일을 또한 물건 모양으로 만들어 상 위에 버려놓고는 한 남자가 그 앞에 꿇어 앉아 있었다.
통사가 말하기를 국 속에 새해를 맞는 찬이 이와 같으니 신에게 예를 하고 손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작은 배가 저어가서 부사와 종사관의 배에 두루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이날 밤 대마도주가 세찬 한 상을 배에 보내었는데 그 모양이 곧 우리가 촌가를 지낼 적에 본 그대로였으나 절토할 만하였다. 밤에는 등불이 바다에 빛났고 새 사신의 배와는 서로 그 거리가 혹 가깝고 혹 멀기도 하였는데 먼 것은 100여 척이나 되었다. 서풍이 파도를 흔들 때 베개와 이불이 요동하였다. 진호를 시켜 조선 간장을 걸러서 겨자, 생강, 신것, 짠 것을 넣어서 생선회를 조리하고 가루를 갈고 고기를 다져서 떡국을 만들게 하여 고향에 세찬이라 이르고는 쓸쓸히 길이 탄식하고 생각하기를 우리 노모는 명년이면 66세인데 응당 이 몸이 오늘 밤 풍파 사이 한 조각배에 실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실 것이다 하고 이어 당시에 한 해가 다 가는 이 밤 만리 밖에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일세 란 글귀를 외니 정경이 그림과 같았다. 한 글자씩 운을 삼아서 절구 십수를 지었다. 종사는 누구의 집이며 판옥이 무엇하는 물건인가. 눈 가득히 바다가 망망한데 앉아서 대한 것은 술병 하나. 병에는 또 외술이라. 취한 듯 만 듯 누선에 누웠으니 매화꽃 핀 창 앞에서 취해 노래 부르며 묵은 해를 보내는 정취에 미칠 수 없네. 생강 겨자로 생선회 양념하고 잘게 썬 고기로 떡국에 조리했네. 이것이 고향의 세찬이라 하네. 집안 사람과 어찌 함께하리. 거듭 어버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가을 물결처럼 떨어지네. 외로운 등잔과 한치의 애 간장이 이 밤에 함께 녹아 다하네. 동생이 있는데 그를 잃지 못하고 어버이 모시고 농촌에 있네. 응당 말하되 사신의 배는 어느 곳에서 오늘 밤을 지내는고 하리. 아내는 가난하여 겨울에 따뜻하지 못하고 언 부엌에서 보리밥을 지으리. 비록 100년을 해로하더라도 이별한 날이 아마도 수많은 되리라. 큰 아이는 이제 9살, 작은 아이는 겨우 숟갈을 쥐네. 아비 부르는 소리 듣지 못하니 구름 물결이 아득하게 천리로 새. 대궐 바루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한강의 아름다운 기운 자욱하리. 이 밤 비원에 봄빛이 이미 터졌는가 말았는가. 복숭아 나무 잎에 복숭아꽃 비칠 적에 전일에 이별할 때 제비 꾀꼬리 날았네. 오늘은 매화가 떨어지는데도
하늘가에서 손이 못 돌아갔네. 내 나이 벌써 40인데 글로 칼로 태평성대 은혜에 갚아야 하리. 풍파가 사나운 것쯤이야 이유를 삼지 마오. 고향을 잊지 못하는 사람은 괴롭기만 하다네.